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반도 평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핵을 포기시킬지 이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바이든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안보 전략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할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종욱 외래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9시부터 한 14분 정도에 통화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당선인과 했는데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했습니다. 일단 전화 통화를 한 게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승리를 확정하고 승리 선언을 하고 네네. 나서 한 나흘 정도 지나서 통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네. 이게 뭐 어떻게 의미를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우리 쪽에서 계속 가능한 한 조기에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했고요. 이게 동맹하고 우방을 관리한다라는 차원에서 바이든 당선인도 가능한 한 일찍 통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런 일단 우방국이나 동맹국들하고의 통화 자체가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첫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대선 결과를 승복을 안 하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세계 각국 정상들로부터 이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축하 인사를 받고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세계가 나를 이미 당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무언의 압력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 내 상황 자체가 워낙 불투명하게 돌아가니까 앞으로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될 국가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준다라는 의미에서도 통화라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과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전반적인 아마 바이든 당선인 특히 내년에 외교안보 구도는 바이든 대통령 상원이 장악한 공화당 조합이 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트럼프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했던 정책들 중에서 공화당의 정책이 따로 있고요. 물론 두 개가 일치하기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브랜드 정책이 따로 있었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은 싫어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기 때문에 그냥 별다른 이의를 안 걸었던 정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대북 정책이고 하나가 동맹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공화당 상원의 조건에서 크게 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정리될 수 있는 가장 큰 외교 노선 중에 하나가 대북 정책의 노선의 변화하고 동맹 공약의 재강화가 될 것이고요. 이 측면에서 이제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크거든요, 한국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지금 바이든 당선인 측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14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제 밝혔잖아요. 뭐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 또 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었다,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이거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흔들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즉각 동맹국 지도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미국이 돌아왔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당선이 당선이 된 거죠. 그런 당선인 신분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유럽부터 워낙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많이 흔들고 나토를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유럽의 동맹국 정상들과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두 번째로 한 것이 이제 인도 태평양이라는 그런 지역을 갖고 호주, 일본, 한국의 순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는데 물론 트럼프 시작했지만 그 전에 오바마 행정부부터 사실 시작된 전략이고 거기에 세 핵심 국가의 정상들과 통화를 했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익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뭐 윤곽이 좀 드러났을 때 통화는 하지 않았지만 SNS로 일단 축하를 한번 전한 적이 있고 이제 승리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또 통화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원래 관례대로라면 더 일찍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나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미국 상황 자체가 예를 들면 불복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혼란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복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변 동맹국들에게 대해서 신뢰를 보내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 시대 같은 경우는 소위 세계적인 도덕적 리더십이 실추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실추된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들은 주변 동맹국 간의 전통적인 관계들을 복원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루틴한 방식들로 전화 통화를 한 것 같고 또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아주 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 시대이든 바이든 대통령 시대이든 상관없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트럼프 시대나 그다음에 바이든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미중 갈등, 세력 전이 문제 속에서 소위 우리 한국이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가의 부분들은 미국도 관심이 많겠지만 그렇죠. 우리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좀 그랬을 때 이런 측면에서 한미가 삐걱거리지 않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중국과 가장 최대 교역 무역국으로서의 그렇죠. 관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위 안정적인 동아시아 질서, 그다음 미중 세력 전이 속에서의 우리의 아주 균형 있는 외교적 침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아마 첫 단추를 깬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미중 세력 전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바이든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압박을 할 것인가, 거기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에게 앞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미중 갈등이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택을 좀 강요받는 입장에 놓여 있었고요. 우리는 어떤 과연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앞으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은 게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 이제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도태평양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이다. 그러니까 핵심 축이다. 네네. 린치핀이 뭐 바퀴를 고정하는 그 축을 고정하는 예, 데 예. 쓰이는 핀인데 그걸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바퀴가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역할을 좀 부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기서 뭔가 우리가 그 행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뭐 일본은 코너스톤이라 그러고 우리는 린치핀이라 그랬다. 그 두 어법의 차이는 없어요.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린치핀은 뭐 그런데, 핵심 축이라는 예. 얘기일 거고 코너스톤 주춧돌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둘 다 아마 일본한테 만약에 린치핀이라고 했으면 우리를 코너스톤이라고 했을 겁니다. 별로 그러니까 단어의 단어의 경중을 이거죠. 따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다만, 중요한 거죠. 예, 지금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식 장명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때의 그 용어로 들어가면 아시아 중심주의예요. 피보트 에이시아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외교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anything but 트럼프를 하는데 당분간 이게 의회도 동의하는 거. 두 번째는 anything but 트럼프를 하는데 의회와 조정을 거쳐야 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트럼프 때 했던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는요. 1과 3에 동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트럼프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기도 하고 의회도 동의할 것이고. 무슨 얘기냐면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을 서로 연계시켜서 특정 뭐 중국이겠죠. 예.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은 앞으로도 유지될 거니까 그렇게 이 생각을 하고 협력을 해주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쿼드나 쿼드 플러스 개념들이 계속 나왔는데 한국이 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안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좀 빨리 달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트럼프 시대는 압력이 노골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는 아마 아주 점잖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압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표현만 완곡할 뿐이지 사실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은 굉장히 강력할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미국 그 사회 내에서요. 지금 중국을 다루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린다라는 위기의식은 공화민주 지지자들이 구별이 없고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대동단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변하기는 힘들 거예요. 사실 그 통화 내용은 뭐 축하를 전하고 당선 축하한다. 그래 그럼 우리가 이제 협조해서 한미 잘 동맹을 이뤄 나가자라는 식의 얘기였을 것 같았는데 사실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된다는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발표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발표한 거랑 그 바이든 당선인의 그 인수팀에서 올린 거랑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늘 정상회담을 하면 각 국가에서는 자신들이 좀 방점을 찍고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을 앞세우는 부분이 있죠. 바이든 측에 올린 그 인수위에 올라간 문 대통령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 얘기부터 나옵니다. 거기 한국이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이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외에도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할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북한 문제, 이게 북한 핵이란 얘기도 안 나오고요. 그냥 북한부터 기후변화까지다라고 포함해서 발표를 합니다. 포괄적으로 묶었군요. 포괄적으로 묶어서 그 순서를 보면은 과연 지금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바이든 후보 당선인 측에서 늘 얘기하는 세 가지 화두가 있죠. 하나는 다자주의, 두 번째는 민주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동맹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개를 결국 합쳐서 앞으로 이 세계 질서를 끌어가겠다라는 의미고요.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 문 대통령과의 얘기에서도 그게 나왔고 호주와 일본과의 정상 간의 대화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약 중에 하나가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하나가 자기가 당선이 되면 1년 내에 민주주의 국가 정상회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 국가끼리 모여서 정상회의를 하는 건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해서 반하는 전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할수록 그렇지 않은 권위주의에 서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전선이 각을 세우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와는 굉장히 다르게 예. 가치를 중심으로 미국의 동맹국을 묶는다면 사실은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김종국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나라잖아요. 사실 무역 교역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바이든 집권 기간 동안도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보다 변동폭은 적겠지만 네네. 압력의 무게는 결코 적지 않을 거라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 세력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게 미중 세력전이지만 이제 유럽 차원에서 독일과 영국의 세력전이가 있었는데 브렉시트를 통해서 영국은 빠져나간 측면이 있고요. 이제 한일 간의 또 세력전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 이 거대한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는 상당히 중요한 중심축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2025년부터 2050년 사이가 미중 간의 세력전이가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제5차 전체 회의를 통해서 소위 총속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2035년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부터 이미 미중 간의 세력전이는 시작됐고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하게 일본과 한국과 일본을 뽑은 이유를 중에도 그거겠죠. 바로 소위 인도를 왼쪽 축으로 한다면 오른쪽 축에서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축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동맹관계 플러스 알파 소위 중국에 대한 압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시대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위 미국에게만 무조건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 접합점을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전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북핵 문제까지 꼬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압력을 가하게 됐을 때 소위 북중 관계라고 하는 측면들이 어떤 것으로 갈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북한,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 정부의 외교력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한미동맹을 흔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을 전략적인 질을 좀 높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속에서 공감대가 높아지게 된다면 소위 목표가 동일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의 가제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좀 그런 능력들을 발휘해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금부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의 외교력, 우리의 국가 역량들을 어떻게 잘 배합해서 그것들을 협상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상황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엄중한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도 태평양의 린치핀이 돼달라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중국의 압박에 나설 거니까 너네도 동참해라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보면은요. 네.
지금 통화를 했던 국가들 중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호주라든가 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쿼드라고 얘기하는 미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를 잇는 이 4개 중심 그 협력 그 체제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이미 동의를 한 국가들이고 인도는 지금 아직 약간 갸웃하는 사실은 가장 확언을 안 준 게 쿼드 플러스로 얘기를 할 때는 우리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답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선택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거꾸로 권하고 싶은 게 예. 지금 쿼드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거는요. 이게 뭐 이거 가지고 중국을 우리가 지금 목을 조이자, 포위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공동의 지금 그 이 안보 상황이라는 게 협력을 가져가자라는 얘기예요. 그거 자체의 명분 자체를 우리가 그거는 우리하고 안 맞는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중국의 1대1로를 얘기할 때 1대1로도 겉으로는 경제 협력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미국 밀어내고 우리끼리 잘해보자라는. 네. 근데 우리가 양쪽 다에다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어느 한쪽을 가지고 한편에만 서라고 협력하지 마라. 너무 압력을 넣지 마라라든지 분명히 다른 쪽에 우리도 쿼드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가치하고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일부는 동조할 수가 있겠지만 또 굉장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거기 연루돼야 된다면 그것도 그 체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발언권이 쓴다라는 거예요. 계속 미적미적거리면서 뭐 들어갈 듯이 말듯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협상력이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조건 이 틈바구니에 껴서 어떡하지 걱정만 하기보다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그 우리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양쪽 다한테 모두 열린 자세를 보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덧붙이면요. 예.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2차 대선 토론 때 명확하게 밝힌 그 방향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우리는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중국이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갈등의 명분은 국제사회의 규칙과 원칙과 규범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얘기를 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사실은 미국이 그 가치와 규범을 다 훼손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의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반중 전선에 참여할 명분이 크질 않았죠. 그러니까 일방주의를 하면서 그 중국 문제에 대해서만 다자주의를 하자니까.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신행 정부는 그렇게 접근을 할 생각이 없는 거고요. 아주 명확하게 가치와 특히 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우고 나간다면은 아까 우리 차두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 가치에 반하는 거면은 물론 미국이랑 협력을 할 이유가 없지만 그 가치에 우리가 함께 합쳐지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그 가치는 사실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에 다 적용이 됩니다. 네네네. 안보의 문제, 경제도 사실 뭐 중국이 자유경제주의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원칙을 훼손하는 게 적지 않게 있고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도 항해의 자유의 문제도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는 있었죠. 근데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선택을 했다고 쳐도 밖에서 봤을 때 특히 중국이 봤을 때라든지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왜 동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과 조류가 싸워서 박쥐가 중간에 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폄하되고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판단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쁜 쪽으로 좀 흘러가는 나쁜 시나리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린치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예를 들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의 전략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어떤 역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았을 때 미국과 중국이 또 쌍방이 다 안 좋은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예를 들면 하나의 합의점들은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마다 예를 들면 남중국해 통행권을 갖다 확보해 준다는 방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압력을 갖다 최소화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무슨 중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갈등들을 줄여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그 방안들을
주도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남북 관계나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조율점들을 마련하는 측면이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아시겠지만 일본이 계속 우리나라에게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일 간의 세력전의 과정에서 소위 한국이 일본을 넘어가려고 하는 조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과거와 같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한일 간의 갈등을 갖다가 낮췄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예. 우리의 전략적 가치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에게 아주 알맞은 내용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접근을 통해서 우리의 침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만큼의 외교적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외교적인 방법들을 보게 되면 그만큼의 성숙한 내용들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기민한 그런 외교력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은 그 정도 역량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그거는 보는 분에 따라서 저는 이 인물이나 어떤 특정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큰 방향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입장을 불분명하게 하면 할수록 더 양쪽으로부터 압력은 강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분명한 우리가 원칙을 선제적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결과적으로 가령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는 우리는 굉장히 고결한 가치고 우리도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 전 세계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특정 국가를 적으로 해서 어떤 침공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민주주의에 달구하지 반한다고 않는다. 생각한다. 그리고 어쨌든 정치 문제와는 무관하게 경제적인 협력이라는 라인 자체는 그거는 서로 간에 이 자유로운 무역이라든가 이런 건 존중돼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을 밝혀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우리는 동맹 체제는 그대로 간다 앞으로.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설사 중국이나 미국이 보기에 싫고 껄끄러운 얘기라도 그건 투명성이 생기거든요. 아 저게 한국의 입장이구나. 저 입장은 변하지 않겠구나. 가령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려고 할 때는 한국의 저항이 분명히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거꾸로 한국의 어떤 방위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련된 그다음에 민주적 가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압력을 줬다가는 오히려 한중 관계에 마이너스만 되겠구나. 오히려 이런 투명성이요. 당장은 미국이나 중국하고 불편해질지 몰라도 우리의 운신폭을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지금 우리 자신의 메시지를 주는 데 있어서 너무 인색했고 너무 소극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치라든 것들을 내세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선택의 당위성을 마련을 해야지 나중에 뭐 그런 다른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 의견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한국의 입장에서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지금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원칙에 기반한 그런 일관성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리저리 흔들리면 중국과 미국 양측에서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안 되거든요. 근데 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 개방된 세계화,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하는 또 자유무역 그런 몇 가지 한국을 이만큼 번영시키고 안전을 갖고 왔던 비핵화도 그중에 하나겠죠. 이제 그런 식의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강행을 해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뭐 명백하게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그 규칙과 규범을 위반한 사례는 분명하고요. 또 인권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28개국이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사실 미국의 동맹국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의 성명을 내는데 한국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 행보를 계속한다면 이건 계속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약한 고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한국은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 원칙은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첨예화된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손해를 볼 각오는 있어야죠. 그렇죠. 예전같이 양쪽에서 다 이득을 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상대편을 우리가 설득해낼 수 있고 그 일에서 혹시라도 보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걸 이겨낼 힘이 있고요.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두 번째와 연결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 여론과 국민 의견이 얼마나 잘 통합돼 있고 뭉쳐 있느냐가 그들의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공감대가 있는 정책이면 설사 그것이 뭔가 한 국가에 반하는 그런 입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일관성 있게 우리 소신을 밀고 나갈 수 있고 그게 또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는데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이제 초당적 협력이라는 얘기를 매번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권은 여야가 뭐 매번 싸우고 있습니다만 저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미국이 권력이 고쳐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내부적인 조율과 공감대를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나 지지도 필요하지만 소위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힘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빨리 뭐 지금 정치적 현안이야 서로 논쟁을 벌이더라도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상상외로 전 세계에서 많은 위치가 좀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K경제, K방역, K문화. 솔직히 K경제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 우리 경제를 상당히 좋은 모험적 경제로 생각하고 있고 뭐 방역이나 문화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우리가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이런 전체적인 우리의 자원들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외교 하나만 얘기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 우리의 그런 자긍심,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그런 힘 속에서 외교적인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외교부가 그만큼의 영향들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왜냐하면 계속 일관되게 계속 유지해 왔어야 되는 건데 그런가의 문제 하나하고 또 외교부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정략적인 활용들을 해온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 얼마만큼 좀 자제할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게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간의 긴밀한 관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우리 국민에게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동맹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최근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한다는 얘기가 뭐 있습니다만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그다음에 시진핑 총석이 이런 관계들이 잘 유지되는 것들을 잘 관리할 수만 있다고 얘기한다면, 전 그런 믿음과 신뢰 속에서 하나하나 방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국내 방한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찾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연내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거는 뭐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내년 1월에 이제 출범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네. 그보다 앞서서 뭔가 방한을 한다는 게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뭐 당초 이제 얘기하기는 과연 연내 방안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지금도 사실은 약간은 갸웃해요. 이게 일정을 그런데 연내가 됐든 내년 연초가 됐든 원래 아마 중국이 예정했던 스케줄보다는 좀 빨리 방문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섰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도 미중 경쟁은 계속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 중국이랑 직접 상대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비해서 이제는 동맹들을 분명히 끌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분명히 한중 간에 분명히 긴밀한 이익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주지시킬 필요가 중국한테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좀 바빠진 거죠. 그렇네요. 그런 입장에서는 연내 방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 여전히 연내 방한하겠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물음표가 있으시군요. 예.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연내 뭐 방한할 것으로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일정은 아마 상황에 따라서 조율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진핑 주석이 지금 중국을 떠나서 해외를 나간 적이 없죠. 그런데 아마 첫 해외 방문국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한국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왜냐하면 지금 더군다나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었으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 동맹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하게 이루어질 텐데 중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일종의 약한 고리로 보는 것이죠. 지난 2, 3년간 한국 정부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적 보호성이라는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국은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냥 지도를 딱 놓고 중국을 보면 사실은 인도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가 없고요. 워낙 인도는 비동맹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편을 쓸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에 인도 외무장관이 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호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미국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더 공을 들일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동맹 체제 네트워크에서 한국을 빼낼 수만 있다면 아니면 최소한 좀 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면 중국에 대한 봉쇄까지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시진핑 주석이 해외 첫 방문국을 선택한다면 여전히 한국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중요하다는 의미가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낙연 대표도 한국 방문 계기에 대해서는 뭐 흔들림이 없다라고 들었다는 얘기를 좀 전했거든요. 김종국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뭐 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라는 전략적 위치가 미국, 중국 모두에게 중요한 위치에 분명히 있는 거고요. 하나 이제 그 균형점, 밸런스 같은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지역이 한국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위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과 어떤 외교적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계기로 활용을 할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계기를 활용하려면 정상 간의 서로 간의 신뢰들을 밀접하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차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연내 방북이 이렇게 방한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바로바로 조율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많은 외교적인 조율 속에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 이게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1월 달에 취임이 미국에서 취임식이 있게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고려되기 때문에 언제 시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문재인 바이든 또는 문재인 시진핑이라고 하는 네. 관계들을 각 국가, 자국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방식의 어떤 서로의 정상 간의 회담들이 전개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이제 하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 뭐 진행될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역으로 우리가 미중 간의 세력 전이 과정에서 그 압박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기회의 공간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면 오히려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겐 훨씬 더 좋은 조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의 네네. 전략적 선택을 위해서는 저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좀 빠른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 사실 미국 대선 전에 시진핑 방안이 얘기가 됐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 방안을 했으면 굉장히 한국 입장이 곤란해지죠. 지금 대선 전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대중 정책을 갖고 민주당, 공화당이 그렇게 각을 세우는데 후보 그렇죠. 간에 틀림없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으로 오면 한국과의 어떤 우호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한국이 미국 대선 전에 불필요하게 끌려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더라도 정책을 만드는데 검토해서 만드는데 최소한 6개월. 그렇죠. 또 관련된 사람들이 임명되는데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이 시점에 그 전에 시진핑 주석이 빨리 방안을 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바이든 신행정부와 한미 동맹 간에서 정책을 맞춰가는 것이 오히려 정책이 한미 간의 신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된 후에 그 후에 오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는 지금은 뭐 나쁘지 않은 시기일 텐데 가급적이면 좀 빠르게 오는 것이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5일에 뭐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고 불리는 RCEP 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뭐 아세안 10개국의 한중일, 뭐 그렇죠. 뉴질랜드, 호주 이런 국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중국 주도라고 봤을 때 미국의 어떤 압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른바 얘기하는 쿼드라고 쿼드 플러스라고 불리는 국가들도 다 지금 여기 들어갔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은요. 선별적으로 어떤 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쿼드도 앞으로 쿼드 플러스에도 참여한다. 거기도. 그리고 이거는 또 경제적으로 영내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간다. 근데 지금 우리는 보면은 잘 보면은 1대1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경제협력체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쿼드는 보니까 중국 포위로 읽힐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내가 입장을 이거는 뭐냐면은 양쪽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것만 우리가 선별적으로 가지겠다라는 이거는 미국한테도 그렇고 중국한테도 결코 신뢰할 수 있는 상대라는 인상을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명분이 있는 것 이게 경제적으로 누구를 공격하자거나
뭐 배타적으로 다른 데서 자원을 뺏어보자거나 하는 협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이 포괄적인 협력을 있죠. 하는 국가들끼리 관세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명분 자체가 이게 거부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이게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럼 여긴 자신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모임이 우리의 가치에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 거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미리 이걸 들어가면 누가 압력 줄까? 여기 들어가면 누가 눈치를 주지 않을까? 이런 발상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건 전혀 마치 이제 그걸 전략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전략적이지 않은 사고예요. 어차피 큰 가치 안에서 선택을 하자면은 뭐 다 우리가 같은 가치 안에 있다면 다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좀 전에 나왔습니다. TPP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 야심차게 했던 전략이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얘기했던 뭐 아시아 재균형, 피보트 에이시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기제로 이것을 했습니다. 특히 네네. 커트 캠프 당시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뭐랄까요 상징적인 정책이기도 했는데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를 했죠. 근데 이것을 핵심적으로 끌어가는 국가가 일본과 호주입니다. 여전히 CTPP라고 해갖고 네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은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것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린 게 바이든 그 후보 시에 얘기를 했던 것 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경제 다자 체제 같은 거를 미국이 즉각적으로 새롭게 참여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부의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후에 그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TPP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재개가 된다면 과연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압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당시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뭐 그 외부로 내세우는 핵심적인 이유는 네네. 그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지금도 그 판단이 유효할지 아니면은 또 다른 판단이 나올지도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그때 그러기 때문에 RCEP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 그러니까요. 낫다라는 판단을 했다가 또 상당 부분 이 TPP가 처음에 사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잘 될까 하는 것을 좀 기다리고 의문이 있었는데요. 있었죠.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양새를 갖춰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이 들어가려니까 일본이 또 부정적인 입장을 좀 표출하는 그런 정치적인 역동이 또 걸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재개가 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사실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협정이라든지 뭐 계약, 뭐 무역 협정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뭐 TPP라든지 RCEP도 있을 거고 아세안 플러스 3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원칙들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미국이 지금 바이든 시대가 오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고 내부 갈등을 치유하는 문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 상원에서 인준 문제 다양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구체적인 무엇을 실행하는 데는 상당히 좀 시간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그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하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WTO 제도 개혁을 하겠다.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를 논의하겠다. 그다음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전 이런 상황 자체들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활동하기 더 좋은 공간적 여지를 열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이유는 또 뭐냐면 트럼프 시대와 다르게 좀 통상 환경 자체가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역할일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원칙을 세울 것인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차전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입할 때 어떤 원칙으로 가는 거냐.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인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명확히 천명한다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서 다른 나라가 무슨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얘기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것이 어떤 상당히 좀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고려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을 때는 저희 그것들의 가입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은 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가입하는 원칙과 근거를 투명하게 제기를 해서 주변국들이 아무리 제기하더라도 우리의 원칙이 맞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부터 그런 것들 강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진행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뭐 그러니까 소신이 망가지지 않는 한에서는 최대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바이든
측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인도태평양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고 북한은 상당히 좀 뒤쪽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과연 대북 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의문이라는 시각들이 많은데 뭐 차라리 소극적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 대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뭐 대북 제재 완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좀 스탠스를 앞으로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유감스럽지만은 가능성이 지금 좀 낮은 걸로 대북 제재 완화는 생각이 돼요. 다만 전제가 북한이 기존과는 입장을 이제 바꿔서 이제 선제적으로 상당히 신뢰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이 먼저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에 출범을 한다라고 해도 최소한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면은요. 진용이 갖춰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차관보나 부차관보까지의 정무적 임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다 되려면 보통 6월 정책 재검서도 있고 진용을 갖추는데 6개월이거든요. 최소 6개월. 예, 6개월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실무 협상이 또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한 거는 사실 서브라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 있는 인물을 만나서 정통성을 부여한 트럼프가 문제였다라는 그 발언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토론 과정에서 한 얘기도 정상회담부터 절대로 먼저 들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실무 협상 보고 얼마만큼 변하느냐를 할 건데 이런 협상에서 오히려 공화당 중심의 상원 의회도 트럼프 대통령 과거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약간 이벤트식 대북 정책에 못마땅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지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공화당과 그 바이든 당선인이 모두 선호하는 대북 정책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확실한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가는 것이 북한 비핵화. 두 번째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증. 이게 없이는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강화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 대북 제재 해제가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게 지금 또 바로 미중 전략 경쟁하고 관련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보면 기존의 발상들을 뛰어넘는 경우잖아요. 많이 뒤집었죠. 트럼프의 사실은 접근 방법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북한을 좀 친하게 해서 끌어들이면 훨씬 우리가 우위에 서게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흔적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북한 끌어안기죠. 상대방의 이 우군을 끌어안으면 유리해진다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저기는 영원히 중국 편이야. 그거 부질없는 생각이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을 다루는 것이 연장선상에서 중국을 다룬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적인 뭐 강경 체계 가능성도 있었지만 또 얼마든지 또 경우에 따라 양보할 수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양보의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강경책의 가능성도 아주 군사 행동의 가능성도 줄어들었지만 양보의 가능성도 대폭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사실 계속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비핵화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가치가 상충이 되면서 사실 그동안 진전이 계속 없었던 건데 그렇다면은 바이든 당선인이 사실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뭐 핵 능력의 축소에 대해서 동의한 조건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했던 것 자체가 이것도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 건 아닌가, 낮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든 당선인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 검토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바이든 캠프에 사실 외교안보 인사가 2,000명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워킹 그룹이 20개가 돌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동아시아 그룹이 있고요. 워킹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암스 컨트롤 군축하는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네요. 기본적으로 주류는 방금 우리 차대현 박사님 말씀하신 그게 주류인데 반대쪽에는 북한 핵을 일단 동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군축팀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류는 아니죠. 근데 과연 저는 여전히 생각해 보면은 키는 북한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지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에 기억들 하겠지만 스톡홀름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앞으로 의미 있는 협상을 하려면은 미국이 선제적으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하면서 발전권과 생존권을 들고 나왔어요. 발전권이라는 것은 경제 제재 해제를 얘기하는 그렇죠. 것이고 생존권이라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해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연구 중단까지 얘기를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만큼 대화의 장벽을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더라도
과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기가 재선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북한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이든 새 행정부 들어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미국의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이것은 여전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태도가 뭐 바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다만 지금 이 하나는 네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북한도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좀 사리면서 조심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이든 당선이 당선 전만 해도요. 북한 네네. 매체들이 한 거는 권력의 눈이 먼 늑다리. 네, 아주 심한 표현을 썼죠, 사실. 침략자의 망동 이런 예.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바이든 당선인 쪽이라든가 미국 쪽에 대해서 나오는 그리고 대남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비난 메시지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몸을 좀 조심하면서 사리고 지금 있는 주시하고 상황이다.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죠. 북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바이든 신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북한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네네. 지금 인수위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더라도 외교 정책은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북한이 존재감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데 존재감을 보여주는 북한의 늘 행태는 도발이죠. 근데 도발을 했다가는 말씀드린 바이든 신행정부의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 중에 결국 강경파가 핵심적인 정책을 만들게 되면 그건 네네. 북한한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전반적인 고민도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서 뭐 오바마 행정부 때나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때도 그 즈음에서 이제 북한이 도발을 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년 1월 즈음에서 과연 북한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도발에 나설 것인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뭐 미국에서는 그런 뭐 예측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관행적 예측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달에 북한이 8차 당대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방식처럼 미사일 또는 뭐 핵실험에 준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뭐 도발적 방식을 통해서 물어볼 것인가? 저는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대가 오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과 다르게 두 가지인 거죠. 하나가 다자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북한을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다음에 바텀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탑다운과 다르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하나하나 조율해서 맞춰가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정책들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전에 미사일 발사라는 걸 통해서 판을 갖다 엎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방법들은 적어도 우리 정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달까지 어떻게 하면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내고 북한을 설득해낼 수 있을 것인가. 내용은 그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종전선언입니다. 근데 종전선언이라는 게 정치적 합의인 거죠. 실제로 따지면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종전선언의 전제는 뭐냐면 북한의 의미 있는 진전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진전된 내용이 나오게 됐을 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소위 일부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공감대가 나왔을 때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소위 북한이 진전된 조치를 할 것인가의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당장 나오긴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1월 이전에 나름대로의 어떤 바이든 당선인 이런 분들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해내고 북한에게도 중국 라인을 통해서 이런 진전된 내용들을 할 수 있는지 타진을 해서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틀을 짜서 만약에 초반부터 좋은 시그널이 만약에 시작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바텀업이 아주 의미 있는 바텀업으로 갈 수가 있다. 아래부터 실무적 협의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깨졌을 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재고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랬을 땐 우리 정부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11월, 12월, 1월 달까지 우리 정부가 상당히 많은 노력과 공감대를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사실 지금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위기 극복이 먼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 문제가 좀 뒤로 밀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교 전반적으로 외교 안보 문제들이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자국 내 상황들이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부터 극복을 해 나갈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뭐 어차피 또 장기적으로 미국과 관계를 가져갈 때 어떤 스탠스와 또 어떤 소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가져가야 될지를 지금 이 시점에 좀 빨리 정해서 뭔가 미국과의 협력 관계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어떤 스탠스도 정해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분명한 거는요. 네.
지금 앞으로 2개월 동안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는 거의 공백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백기에 북한이 만약에 지금 스스로 판단을 잘못해서 한반도 내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그다음이 한국의 그렇죠. 그 이니셔티브가 다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도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이것만 전전긍긍해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밖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저는 오는 3월, 내년 3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우리가 연합훈련,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죠. 이번 연합훈련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권 전환에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네네.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할 하겠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미 그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 나온 책자를 통해서 뭐 바브 워드의 책도 그렇고 존 볼튼의 회고록에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을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정설이거든요.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국의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3월달에 한미가 예정대로 연합훈련을 물론 굉장히 축소한 형태로 하겠죠. 네네. 그럼에도 과연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까 우리 차대현 박사님 말씀한 그 초반 6개월 그때가 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차두현 수석 연구위원, 박원권 교수, 김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